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LS 머티리얼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대한 지켜드리고 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작년 5월 말이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조금 극복을 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가 가능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요즘 회사 건물이나 호텔 같은 데서 중앙 냉난 방식으로 기계실에서 가동을 해야지 각 세대에서 냉난방을 사용했던 거를 이제는 개별 냉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시행령을 확정하기 전에 이번 달 2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고 시행안과 시행규칙을 수정해서 최종안을 내놓게 되고 올해 6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자, 시행을 앞두고서 산자부의 새로운 법이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11일에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오고 갔지만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2021년 25기가와트시에서 2024년에는 100기가와트시로 4배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다양화를 위해서 신재생 ESS는 설치 의무 비율의 10%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민간의 참여와 혁신을 기반으로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살짝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겁니다.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못 미칠 거를 강조를 좀 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앞으로 맥을 못 춘다, 이런 망상을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만 좀 빼서 보면은 돈이 되는 시장이 새롭게 열렸으니까 그거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골자인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16기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ESS형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2026년에 양산을 하고 ESS 부문 매출을 5년 내에 5조 원을 끌어올린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6년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을 또 가졌고, SK온 같은 경우도 ESS와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ESS 사업 전개를 통해서 이 ESS 시장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ESS의 시장 잠재력을 에너지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에서 더 크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은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료비가 급상승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저장 능력 향상을 위해서 CRMA법을 내놨었죠.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기대고 있던 유럽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와 저장 능력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피부로 바로 느낀 겁니다. 이거는 국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시급해진 상황이니까 ESS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랑 인프라 등 모든 시스템은 ESS와 이제 연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 주택과 빌딩, 공장 같은 산업 전반,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전기가 있는 모든 곳에 이 ESS가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가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이 ESS가 LS 머티리얼즈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입니다. 그냥 커패시터도 아니고 슈퍼 커패시터도 아니고 울트라 커패시터. 자, 일단 이 커패시터라는 거는 콘덴서라고 쉽게 부르기도 하죠.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그냥 쉽게 전기를 모으고 방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기존의 커패시터의 특성 중에 특히 전기 용량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강화를 한 거고, 전력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방출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자기도 하죠.
전기적 기능으로는 2차 전지의 충전, 방전 기능과 상당히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울트라 커패시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배터리와는 좀 다르게 전극과 전해질 계면으로 단순히 이온의 이동이나 표면 화학 반응에 의한 청전 현상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충방전 효율도 상당히 좋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기존의 콘덴서나 2차 전지로 할 수 없던 영역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풍력 발전이라든가 UPS, 무인 운반차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번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면이나 사이즈 면에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 특허를 168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사에서 기술을 보완 발전시킨다 해도 이 특허로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가능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LS 머티리얼즈의 울트라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이번 법에 따른 지역 거점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와 비슷한 동력원이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용량이 매우 작은 일반적인 커패시터와 달리 용량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커패시터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충방전 횟수도 많아서 고속 충전과 고속 방전이 가능하다는 특유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2차 전지와 전기차로의 산업 확장도 가능한 상태인데 LS 머티리얼즈는 이미 자동차 산업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업의 확장도 매우 용이합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발표가 있었죠.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48만 4,507대를 기록을 했고, 이거는 그 블룸버그 예상치인 38만 3,200대보다 조금 웃돌았던 수치이긴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11.4% 정도가 늘었다고 하네요. 연간 판매량을 봐도 테슬라가 연초에 발표했었던 180만 대보다도 1만 대 더 가까이 판매를 해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한테 판매량으로는 세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만 52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고, 연간으로는 무려 301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전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으로 딱 올라섰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특히 IRA 법안에서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다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중국으로 공급하는 일도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졌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어차피 미래의 내연기관차를 모두 대체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을 좀 하고 있죠.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비싼 차량 가격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워지니까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선회를 좀 했다가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생기니까 다시 갑자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각광을 받으면서 토요타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전기차 시장은 과도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이 과도기라는 거는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회사들에게 성장성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독주 체제로 인해서 이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만 부진하다던가 아니면은 배터리 교체 같은 사업 방향성을 바꾸면은 전기차 전체 섹터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게 꼭 좋은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은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인프라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새로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선전시와 중국 당국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물론 비아디에 저렴한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아디의 고급 라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 소비를 해주는 중국 내수 시장 말고 비아디의 해외 판매처를 보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 저렴한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급화 전략도 무시할 수 없긴 하지만 박리담의 전략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면은 후발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길 수가 없게 돼버리죠. 국내 가전회사의 경우가 그런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가전에서 전 세계 1, 2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이엔드 부분에서 1, 2위인 거고 중저가 가전은 다 중국이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지만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크게 남길 거냐 아니면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길 거냐의 싸움인데, 비싸게 파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저가형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전략을 현대 기아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출시할 소형 전기 SUV인 EV3 같은 경우에는 35,000달러에 책정이 됐고 레이 EV는 2천만 원대로 출시가 이미 됐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레이 EV와 비슷한 가격대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현기차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볼보나 미국의 GM 같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거나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경기 악화와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고급화 전략만 모색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저렴한 모델도 내놓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 기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12월 IR 때 올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30%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딱 숫자만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한 만큼 모델 다변화를 통해서 달성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미국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저가형 모델들로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최고 실적을 냈었을 정도로 이미 호조를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고성능 전기차로 지속적으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내년 이후의 상황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까지 생산하는 전기차의 대수가 최소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의 돌입을 앞두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소싱이 다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만큼 당연히 부품주들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가형 전기차라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는 더 비싼 게 전기차에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그 가격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단품이 아닌 시스템 모듈 단위로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전기차에 적용되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중요한 만큼 기존 부품 대비 단가가 한 5배 정도까지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품 관련 회사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게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런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더 높은 주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일단은 LS 머티리얼즈의 지배구조를 한번 볼까요? LS에서 LS 전선을 보유하고 있고 LS 전선에서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LS 알스코라는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엠케이라는 회사에 거의 한 70% 가까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LS 머티리얼즈의 매출 대부분은 이 LS 알스코라는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이 1620억, 영업이익은 145억을 기록을 했고, 이거는 그 직전년 대비 매출이 279%, 영업이익은 무려 48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실적 증가는 사업 호조에 따른 것도 있긴 한데 LS 알스코를 종속회사로 편입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러니까 이 LS 알스코라는 캐시카우가 어떤 회사인지 너무나 궁금해지죠. 일단은 이 LS 알스코는 과거 LS 전선의 알루미늄 사업 부분을 2018년에 분사해서 설립한 기업이고 2019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연기관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S 알스코가 뭐하는 회사인지 잠깐만 볼까요? LS 알스코의 주 사업은 알루미늄 사업하고 경관 사업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알루미늄 사업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 제품인 알루미늄 튜브의 사용 용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름만 봐도 딱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리고 자동차 정밀 압출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연속 주조 아변 로드,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자, 보신 바와 같이 LS 알스코가 LS 머티리얼즈의 캐시카우인 이유, 바로 10년 동안 현대와 기아차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LS 알스코의 최대 강점이 우수한 내구성도 있지만 바로 경량화 기술입니다. 이렇게 내년 내후년까지 더 큰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서 수소 연료 발전 부품까지 개발하고 있고, 그거는 플룸 SK 퓨얼셀에도 독점으로 납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LS 머티리얼즈의 PER을 더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LS 알스코뿐만 아니라 하이엠K라는 회사의 지분을 거의 70%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이엠K도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알루미늄 주조와 압출 가공 처리까지 전부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1위인 알루미늄의 압출 회사인 오스트리아의 하이아 만든 조인트 벤처가 바로 하이엠K입니다. 이 하이엠K에서 만드는 제품은 전기차의 사이드실, 전기차 배터리 트레이, 그리고 크래시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LS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는 들어갈 거고, 하이의 거래처인 유럽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 제규어, 랜드로버, BMW, 크라이슬러,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너무나 많네요. 이런 회사들에게 하이의 유럽 생산 라인에서 직통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기아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량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하이엠K에서 만드는 배터리 시스템은 알루미늄으로만 제조를 해서 현대기아차가 요구하는 내구성과 경량화를 국내 유일하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및 양산은 2025년 1분기부터 하기로 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뒤에 미래 사업 확장과 매출까지 딱 보장이 됐네요. 그럼 또 LS 머티리얼즈의 PER을 더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LS 머티리얼즈가 생각보다 참 대단한 회사인 게 느껴지시나요? 지난 4일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역대급 사기 주식이다, 세력들 노름판이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서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면서 떨어지면 좋아라고 냅두고 우리는 상승하는 주식에 수익만 잘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방법 잘 알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수익들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한번 딱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저희 양질의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 말고 실제 성함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입장하고 성함 작성해서 이쪽으로 딱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400분 가까운 주주님들 들어와 계시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가격,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단기 매매, 매집 종목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들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11월 말대에 주가 지수와 현재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기조는 꾸준히 잘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에는 시작할 만큼 현재 계속해서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코스피 3000이나 코스닥 1000이나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제가 포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은 이 손실도 만회할 수 있고요.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수익 아주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요 수익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 보면은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 앤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 앤 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